수입이 생기면 계속 금을 사요. 지금은 금을 매수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금을 매수하고 있는데, 매도해야 되는 시점은 특정한 상황이 오면 금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봅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나는 투자 리스크 있어서 투자 안 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투자를 안 한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가장 리스크인 게 뭐냐면, 우리는 원화라는 자산에 내 전 재산을 몰빵하게 된 거거든요. 몰빵이 위험하다는 사람이 원화에 몰빵을 하고 있다? 물론 여기랑 비교하면 안 되긴 하지만, 브라질 돈으로 전 재산을 몰빵하고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편할까요? 비슷한 거예요. 이런 다양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나의 자산이 들쭉날쭉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만드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렇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강력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인 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상황일 때 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솔직히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이 거의 없거든요. 금을 포함한 원자재들만 거의 살아남아요. 이미 입증이 된 해리 브라운의 포트폴리오라던가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는데, 실제로 금을 10%를 담고 거의 100년치의 데이터를 검증해보면 금을 10%를 담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이 더 투자 효율이 좋지 않나요? 왜 금을 투자해야 되나요? 주식 효율 좋죠. 우리가 한 20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식의 상승률과 금의 상승률을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주식이 좋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 재산을 다 주식에 몰빵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장기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자산만 보유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 수익률만 기준으로 볼 때는 주식이 가장 수익률이 높지만, 채권은 그러면 투자가 없어지는 거고, 부동산도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금도 투자할 필요가 없고, 원자재 모든 것들 다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도 부동산도 채권도 금도 각각 특성이 다르고 각각 상승 사이클도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사이클, 주식의 사이클, 금의 사이클, 채권의 사이클 다 최적의 사이클 때만 그러면 그 사이클에 맞게 투자를 할 수 있는가? 그 정도 신의 영역까지 간다면 굳이 이 영상도 볼 필요가 없고, 워렌 버핏도 뭐 한 1년이면 다 째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각 투자 자산마다 상관관계라는 게 되게 달라요. 즉, 주식의 사이클 때는 금이나 뭐 채권 이런 애들이 안 좋을 수 있고, 뭐 채권의 사이클일 때는 주식이나 금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특정 자산마다 사이클이 다 다른데, 우리가 그 모든 사이클을 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자산을 반드시 어느 정도 배분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식을 갖고 있고 난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예상이 틀릴 수 있거든요. 워렌 버핏조차 틀리는 그 예상을 나는 100%다 맞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오만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금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내가 가장 잘 아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고, 내가 가장 잘하는 자산이 없다고 한다면 무조건 배분해야 됩니다. 무조건 배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주식을 몇 프로, 채권을 몇 프로, 이제 금을 몇 프로 이렇게 담게 될 텐데, 그러면 또 굳이 금을 왜 담느냐 요거라고 할 때, 금은 최후의 보루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면 막상 평상시에는 별로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특정한 상황이 오면 금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봅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나는 투자 리스크 있어서 투자 안 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투자를 안 한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가장 리스크인 게 뭐냐면, 우리는 원화라는 자산에 내 전 재산을 몰빵하게 된 거거든요. 몰빵이 위험하다는 사람이 원화에 몰빵을 하고 있다? 원화도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나 좀 돈이라고 생각하지, 사실 전 세계적인 다른 국가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화라는 자산에 돈을 몰빵한다?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면, 물론 여기랑 비교하면 안 되긴 하지만 브라질 돈으로 전 재산을 몰빵하고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편할까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면 정말 안전하게 하려면 배분을 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경제가 호황일 때도 그런 이득을 봐야 되고, 불황일 때도 이득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불황도 인플레이션형 불황이 있고 디플레이션형 불황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나의 자산이 들쭉날쭉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렇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 정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강력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인 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상황일 때 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특히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이 거의 없거든요. 금을 포함한 원자재들만 거의 살아남아요. 금이 오르는 시기에는 금이 아닌 거의 모든 자산들이 정말 큰 어려움의 시기를 겪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냥 현금을 갖고 있는 건
최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일부라도 보유를 해야 되는데, 금을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게 좋겠는가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전략들이 있어요. 이미 입증이 된 뭐 해리 브라운의 포트폴리오라던가 레이 달리오의 이제 뭐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던가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금을 내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만 갖고 있어도, 이게 금을 10% 갖고 있는다는 게 현금이 막 뭔가 돈이 놀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금을 10%를 담고 거의 100년치의 데이터를 백테스트, 그러니까 검증해 보면 이거를 금을 10%를 담았다는 이유만으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올라가는데 수익률도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금을 10% 정도 담아 놓는 건 오히려 나의 장기 수익률을 더 올리는 그런 효과를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금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혹시 추가 질문인데요. 매수 시점, 매도 시점 금액을 좀 정해놓고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이라는 자산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까지 오를지, 언제까지 오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시나리오가 있고, 매도 시나리오, 매수 시나리오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생기면 계속 금을 사요. 지금은 금을 매수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금을 매수하고 있는데, 매도해야 되는 시점은 적어도 2029년은 지나야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물론 그보다 약간 더 빨리 찾아올 수도 있고 조금 더 늦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정확한 매도 시그널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정말 금을 열심히 사 모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 중에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실질금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0년치의 실질금리 데이터, 100년치의 금 가격 데이터를 뽑아보면 실질금리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빠져든 그 시점부터 항상 금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934년부터 이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다 보니까 1934년부터 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1947년 실질금리가 최저점을 찍었을 때 금 가격은 최고점이었고, 1970년 다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든 그 시점부터 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1980년 실질금리가 최저점을 찍으니까 또 이제 금 가격은 최고점을 찍었고요. 2002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 다시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 가격은 한번 오를 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 대략 한 10년 정도의 사이클을 갖는다. 그러면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이클은 한 2029년에서 2030년 정도의 이제 고점이 올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과정 가운데서 금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10배 이상 정도 금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매도 시점을 논하기에는 너무 먼 미래고, 지금 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 막 사상 최고치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실제로 몇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금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까를 계산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돈당 뭐 300만원, 400만원 뭐 그렇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가격 설정권은 온스당, 트로이 온스당 21,000불 정도 가격이 돼야 돼요. 아직 사실 한참 남았고, 지금 금값이 비싸다는 건 그냥 단순히 숫자만으로 뭔가 과거랑 비교했을 때 금값이 비싸다라고 느끼는 거지, 진짜 금의 적정 가격을 생각했을 때 지금 금 가격은 너무 터무니없을 정도로 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좀 적극적으로 금을 매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서, 실제로 저도 제가 갖고 있는 현금은 거의 다 계속 금으로 바꿔놔요. 지금은 그냥 현금이 생기면 금으로 바꾸고, 현금이 생기면 금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아직도 저는 금을 살 수 있는 2025년에 금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2030년쯤 됐을 때 돌아보면 너무 좋았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골드바와 순금 액세서리 중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실물을 산다고 할 때 흔히 많이 사시는 게 이제 골드바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또 액세서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팔찌나 금목걸이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괜찮은데 투자의 효율만 두고 볼 때는 사실 골드바가 압도적으로 좋기는 하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 금으로 무언가를 만들 땐 사람이 이제 뭐 수공비가 당연히 들어가다 보니까 액세서리 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공임이 더 많은 제품일수록 당연히 더 비쌉니다. 근데 나중에 팔 때는 똑같아요. 금값만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은 더 많이 되는데 나중에 더 똑같은 돈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액세서리 쪽이 투자의 효율 면에서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액세서리는 골드바보다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 받는 금액도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 더 낮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액세서리보다는 골드바가 투자에서는 더 효율적이기는 하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자동차를 사든 핸드폰을 사든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가 되잖아요. 사용을 하면 감가가 되는데 금 액세서리는 아무리 막 5년, 50년을 사용해도 감가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금의 순도가 50년 쓴다고 해서 더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금이라는 자산을 투자할 때 그냥 1, 2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금의 사이클은 기본 한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거의 한 5년은 또 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5년 동안 내가 사용 가치까지 있는 액세서리를 생각을 할 때 이게 투자의 효율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까지 같이 본다면 내가 만약에 그런 순금 액세서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오히려 액세서리가 그 사람한테는 더 효율적인 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 사람은 금을 5년 동안 사용 가치까지 해서 실컷 사용했는데도 금값의 감가는 1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액세서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순금 액세서리 찾는 것도 좋고, 만약에 내가 순금 액세서리를 평소에 잘 안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좀 되도록 골드바로 사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물로 구매 시 어떤 것을 잘 봐야 할까요? 금을 실물로 구매할 때 가짜는 거의 없지만 이제 제품마다 약간의 순도들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특히 액세서리류에서 이게 정확한 순도를 맞추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액세서리들 보면 이렇게 이음새 부분이 있어요. 네, 반지도 우리가 이렇게 구부려서 이 두 개가 만나는 부분을 이제 땜질이라고 해서 뭐 납땜 같은 거에서 이제 이어 붙이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얘가 순도가 좀 떨어져요. 그리고 팔찌나 목걸이도 마찬가지로 땜 작업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순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나마라도 순도가 좀 정상적인지 아닌지, 요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처음 지불했던 금액보다 사실 얘가 순도가 더 떨어지는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나중에 팔 때 그만큼 또 손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내가 만약에 뭐 종로 쪽에서 금을 샀다라고 한다면 그 근방에 감정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감정원들에 가서 꼭 감정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 아니면 애초에 그 금 장신구가 됐든 골드바가 됐든 이런 걸 뭐 그냥 덩어리금이 됐든 이런 걸 사시면 도장 마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게 국내 3대 감정원의 도장 마크가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이 마크가 찍혀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감정이 다 끝난 제품이니까 좀 믿고 구매하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산 거에는 이렇게 봐도 감정 마크 같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감정을 꼭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린다. 대부분 가짜는 없고 순도가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순도가 좀 다르다고 한다면 구매하신 곳에서 이거 순도가 좀 낮게 나오는데 다시 해서 달라라고 말씀하셔야지 나중에 파실 때 뭐 좀 추가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으실 거예요. 어떻게 구매하는 것이 금을 실물로 가장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일단 그냥 내가 금은방에서 산다라고 한다면 발품을 많이 파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주유소마다 이제 기름값이 다 다르듯이 금은방마다도 금 가격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또 공인비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가격들이 다 다르게 느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가 그냥 알고 있던 그냥 그 금은방에서 사기보다는 몇 군데, 한 4-5군데만이라도 가격을 비교해보면 대략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여기서 내가 가장 저렴하게 사면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생각보다 꽤나 많은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품을 팔아보는 게 되게 좋고, 내가 투자용 제품 골드바 같은 걸 산다고 할 때는 좀 더 좋은 방식이 있어요. 바로 중개거래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거래할 때 부가세를 내고 이제 구매를 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방지법이 있기 때문인데, 처음 그 골드바를 구매한 고객은 이미 부가세를 내고 샀기 때문에 그걸 개인들끼리 거래할 때는 부가세가 따로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개인과 개인의 그런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해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운영하는 그 금거래소가 이걸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가격이 확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샀던 그 가격에 오늘 다시 판다고 해도 똑같은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 금 살 때 부가세 빼고도 살 때랑 팔 때 가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중개거래를 이용하면 이게 같은 값에 사서 같은 값에 팔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요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물을 투자한다면 중개거래, 제가 운영하는 스테커스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